잘 벌고 잘 살자. 네, 오늘도 우리 굿모닝 팍스 인베스테이너 아침을 열어드리는 세란 버핏 이세란, 애덤 스미스 김수민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의 아침을 또 활짝 열어드리고자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인 만큼 더 기분 좋은 아침 맞으시라고 더욱 활기찬 아침 방송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수민 씨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졸업을 하는데요. 졸업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다니 뭔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이제는 사회인으로서 어엿하게 여기 인베스테인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을 하니까 또 떨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세란 씨, 주원 씨가 함께해 주시기도 하고 또 많이 축하해 주셔서 또 든든하기도 했었는데요. 졸업식이 끝나고 여기 인베스테이너에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찬 시간들 보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 막내까지 이제 졸업을 한다니까 오늘 금요일이 더욱 특별하게 여겨지는데요. 오늘 특별한 만큼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방송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맞추지도 않았는데 저는 금투세, 우리 수민 씨는 금투자, 뭔가 이름은 비슷한 주제 들고 왔잖아요.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왔을지 아주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들도 기대되시고 저도 기대되고 세란 씨에 대한 기대감이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코너, 우리 국내 증시 브리핑도 세란 씨가 먼저 준비를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저 세란 버핏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0.24% 상승한 2707.67을 기록하며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661억 원, 423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 홀로 112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잭슨홀 미팅 등 증시 변동성을 확대할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증시는 7월 미국 FOMC 회의 당시 위원 대다수가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완화했지만 오는 23일 저녁 예정된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이 상재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는 만큼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폭에 대해 말을 아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 향후 금리 인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 이벤트가 미래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구체적인 경로와 정도는 아직 의문점이 남았기에 시장의 시선은 잭슨홀 미팅으로 향하게 된 것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전장과 동일한 주가로 장을 마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등 2차 전지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주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금융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82% 하락한 773.4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가 기관이 각각 875억 원, 765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반면 개인은 1,81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와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펄어비스 등은 상승했고요. HLB, 휴젤,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클래시스 등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 살펴봤다면 우리 간밤에 미국 증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수민 씨 바로 해주실까요? 네, 간밤 미국 증시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 소식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잠시 확인하고 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도 바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3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된 원인이 미 국채의 금리 급등인데요.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117.71포인트 하락한 4712.78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50.21포인트 내린 5570.64에, 나스닥 지수는 299.63포인트 하락한 17,619.35에 마감했습니다.
이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하락 전환한 건데요. 미국 2년 만기 국채금리가 4.01%로 4%를 돌파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3.86%에서 거래됐는데요. 국채 가격이 반발 매도로 인해서 하락하면서 금리가 상승했고요. 이 상황들이 증시에 부담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연준 인사들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연준의 패트릭 하커 총재와 보스턴 연은의 수전 콜링스 총재가 이 9월 금리 인하가 적절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도 내놨는데요. 이들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강조하면서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 반영을 하고 있고요.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75.5%,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24.5%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도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서 이 직전 주보다는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온건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지나치고 이 다음 주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할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이날 이 시장의 관심이 파월 잭슨홀 연설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줄 가능성은 있지만 0.25%포인트 이상의 인하를 시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별로는 이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가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14.7%의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어바나우피터스는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으로 9.57%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1% 넘게 상승했고요. WTI는 배럴당 74.01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72.2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 브리핑을 마칠 텐데요. 이렇게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경황까지 다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에 영향 주고 있는 뜨거운 핫 이슈들도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핫 이슈 또 세란 씨가 먼저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 세란 버핏의 핫 이슈. 어제는 오는 25일 우리 여야 첫 대표 회담을 앞뒀다면 오늘은 한국 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까 두려운 우리 블랙홀, 작은 블랙홀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수민 씨, 네. 블랙홀이 뭔지 아시나요? 또 블랙홀 하면 우주의 괴물 아닌가요? 모든 걸 다 빨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블랙홀은 자금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의미하는데요. 이 작은 블랙홀이 왜 또 한 번 우리 한국에 찾아올까 두려운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기업이 있죠. 바로 한국전력공사인데요. 지난 6월 1조 원어치의 한국전력공사 채권, 즉 한전채를 발행한 데 이어 7월 1조 9천억 원, 이달 들어 1조 2천억 원의 한전채를 찍어냈습니다. 지난해에만 3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올 들어 발행한 한전채만 9조 원이 넘는 것인데요. 앞서 한전은 지난 6월 14일 한전채를 발행하면서 지난해 9월 11일 이후 9개월 만에 회사채 발행을 본격 재개했습니다. 그간 한전채 발행이 중단된 것은 한전이 지난 2022년 사상 최대 영업 적자를 내고 27조 원이 넘는 한전채를 순발행하면서 일반 기업들의 회사채 수요를 흡수한다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자금 시장 경색에 불을 붙인 것은 레고랜드 사태인데요. 이에 앞서 한전이 고금리 채권을 대거 찍어내면서 시장 수급이 한전채로 쏠렸습니다. 비난이 일자 이후 한전은 한전채 발행을 자제하고 외화 채권과 기업 어음, 전자 단기 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단기 차입은 채권에 비해 이자 비용이 많고 조달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하반기 도래 물량이 급증한 것을 감안해 한전이 다시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공사채 규모는 30조 7,257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 10조 2,500억 원이 한전채 물량입니다. 같은 기간 은행채 만기 물량도 75조 4,504억 원에 달하는데요.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많은 만큼 한전과 은행권은 이를 차안하기 위해 신규 채권 발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초우량 회사채의 차환 물량이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공사채와 은행채가 쏟아지는 상황을 왜 작은 블랙홀이 나온다라고 할까요?
AAA 투자 등급이라고는 하지만 공사채와 은행채는 부도 위험이 없는 국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실상 까놓고 보면 일반 국채보다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 높은 안정성과 높은 금리로 인해 아주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회사채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화랑을 보이면서 자금 조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신용 등급이 높은 공사채와 은행채 등 초울량물이 고금리로 풀리게 되면 일반 회사채가 외면받는 구축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환전체 발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지난 22년과는 적자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급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과 같은 공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낮고 발행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특수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시장 상황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특수채가 발행되도록 실용적이고 우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요즘인 만큼 안정성과 높은 금리가 보장된다면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시장 자금을 모조리 흡수하는 작은 블랙홀이 우리 시장을 흔들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전증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2부에서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에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미 씨는 어떤 핫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도 두 번째 핫이슈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핫이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오늘의 이 핫이슈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인 이유가 바로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과 그 폭에 대한 관심들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의 여러 지표들까지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란 씨는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기준금리 동결이 13차례나 이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 않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한국은행이 13차례나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제의 불확실성과 이 복잡한 상황들인데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인 약 1,900조 원에 이르고 있어서 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과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13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금리가 언제 얼마나 인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란 씨는 이 금리 인하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저는 금리 인하는 당연히 하지만 그 폭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0.25%포인트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시장에서도 다양한 예상치 보여주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폭이 생각보다 작을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금리가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 번에 0.5%포인트 이상 내리는 빅컷, 이 빅컷을 기대하고 있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게 되면 굉장히 시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연내에 0.25%포인트 정도의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견들이 우세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보이기도 하고요. 이 내수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고려할 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낮추면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내수 상황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수 경기는 이렇게 굉장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의 전망이 2.4%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는 내수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이 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세란 씨는 요즘 지출이 많으신가요? 아무래도 물가가 높아서 좀 네. 지출을 줄인다고 하는데 돈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가는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이 지출은 줄이고 있는데 사실상 지출이 줄여지지 않는다는 느낌도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계속해서 민간에서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 민간 소비 역시 부진을 면하지는 못했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8월 들어서 전월 대비 2.8포인트 하락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명품 시장에서도 역성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샤넬의 경우에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1% 감소한 5,142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샤넬이 국내에 처음 진출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내수 부진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금리가 정상화된다면 이 불필요한 내수 부진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변수도 있는데요. 바로 금리 차이가 변수로 기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이 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약 2.0%포인트로 이 격차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한국이 미국과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의견인데요. 전문가들이 연내 0.2%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미국의 금리 정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FOMC가 다음 달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가능성이 64%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고려해서 급격한 금리의 인하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경제 상황을 이렇게 치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까지도 살펴봤는데요. 금리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도 이 이슈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란 씨와 저의 핫이슈까지 만나봤다면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재미있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또 준비되어 있죠.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또 세란 씨가 오픈해 주시겠어요? 네,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나 이야기 속에서 잘 알지 못했던 용어들을 쉽고 재밌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용어들 준비했을지 기대해 주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이밍 벨트입니다. 타이밍 벨트는 주식 시장에서 특정 시점에 투자 전략을 조정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엔진의 타이밍 벨트가 기계적 활동을 조율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타이밍을 조절해야 될 텐데요. 잘못된 타이밍은 큰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는 투자에서 중요한 시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중요한 시점을 의미하는 만큼 용어까지도 제대로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단어는 바로 미러링 효과입니다. 이 미러링 효과가 말 그대로 개인이나 집단이 상대방의 행동 그리고 의사결정을 반사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기업에서 이 경쟁사의 전략들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이 주식시장에서 다른 투자자의 행동을 그대로 거울처럼 따라가는 경우가 이 효과에 해당을 합니다. 이는 때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독창성을 잃게 만든다는 단점도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 좋아하는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따라한다고 네. 하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경제에서도 활용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스팅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스팅 비용은 의도하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을 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될 텐데요. 이 비용은 실제 비용뿐만 아니라 기회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들의 기회 비용도 포함이 되니까 이런 효과들을 꼭 알아뒀다가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베이스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베이스 이펙트는 우리 세란 씨에게 잠시 넘겨두도록 하고 저는 다음으로 헤일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일로 효과가 사람이나 제품의 긍정적인 특성이 전체적인 평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한 기업이 높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인식이 된다면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까지도 좋은 영향을 주는 건데요. 이 현상이 마케팅과 브랜딩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옛날에 마케팅 했었는데 네. 브랜딩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베이스 이펙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이스 이펙트는 특정 시점의 경제 지표가 전년도의 낮은 수치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았다면 그 다음 해 약간의 성장만 있어도 정말 큰 성장률로 보일 때 활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작은 성장률도 큰 성장률로 보일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단어는 바로 슈밥의 법칙입니다. 벌써 마지막 단어인데 이 슈밥의 법칙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계의 주거비 지출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법칙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고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 법칙이 가계의 전체적인 소비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도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생소할 법한 단어들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장이 끝나면 우리 텍스트로 장 브리핑도 해주시고 우리 시장 전망을 함께 봐주시는 우리 이정호 멘토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단 QR코드를 통해 팍스 통신망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네, 24시간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 거 다 압니다.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팍스탁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가 알려드렸던 정보들 재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돌려보면서 원하는 구간 복습까지도 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이 부분 구독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저희와 함께 팍스탁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과 팍스 통신망까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2부에서 정말 알찬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오늘은 또 세란 버핏과 함께하는 돋보기 퀴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정말 따끈따끈한 핫 이슈를 즐겁고 쉽고 재미있게 딱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저희 핫 이슈에서는 아주 우리 자금을 모조리 흡수해 버린다는 작은 블랙홀 살짝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우리 한국전력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화랑을 이어가던 우리 자금채, 회사채 수요를 모조리 흡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에서는 요즘 화랑을 이어간다는 회사채 시장의 현황부터 한전이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와 왜 한전채가 작은 블랙홀로 불리는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재 회사채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 한국토지신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한국토지신탁인데요.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전날 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 우리 810억 원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건설업 관련 기업들은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어서 우리 한국토지신탁도 올해 2월 회사채 1,000억 원 규모 모집에 나섰지만 380억 원의 모집만을 받으면서 대규모 미매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회사채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한국토지신탁이 우려를 딛고 회사채 완판에 성공한 것입니다. 올해 2월은 대규모 미매각이 8월에는 회사채 완판이라니 우리 회사채 시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반기보고서 제출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이 연이어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4월에 4%대로 올랐던 회사채 금리가 8월 초 3.2%대까지 하락하는 등 조달 비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자금을 확보하고 차입 구조를 개선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SK와 S51, KB증권, SBS, 하나손해보험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하면서 8월에만 3조 원이 넘는 자금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AA급 이상뿐만 아니라 한솔테크닉스, 두산에너빌리팅 등 신용등급 BBB, 비우량 기업들도 공모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회사채 시장의 강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데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국고채 대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회사채,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944%인 반면 회사채 AA- 금리는 3.442%, 회사채 BBB- 금리는 9.418%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인 만큼 우리 일반 소액 투자자들도 우리 회사채에 정말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는 채권 시장에서 6조 5,144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은행, 종금상호, 자산운용, 기타 법인 등 다른 투자 주체들보다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회사채 시장이 활강하는 가운데 우리 한전이 한전채 발행을 늘리고 있는 건데요. 한국전력은 지난해 9월부터 회사채 발행을 중단하고 전자단기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이후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올해 6월부터 다시 공모채 발행을 재개했는데요. 8월 초까지 두 달간 발행 규모는 무려 4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한전채 발행 이유는 뭘까요?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한전채 물량이 11조 원 수준인데다 송배전 설비 교체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2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냈지만 오히려 총 부채는 0.4조 더 증가했는데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앞선 3년간 쌓인 천문학적 적자에 따른 이자 부담 여파로 풀이됩니다. 결국 자금 조달과 만기 상환용 발행을 위한 한전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한전은 지난 6월 채권 발행을 재개한 이후 이달까지 2개월여간 4조 1,000억 원어치의 한전채를 발행한 것인데요. 왜 한전채 발행이 다른 회사채 수요를 위협한다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전력은 AAA급 신용 등급을 보유한 초우량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부도날 가능성이 없는 우리 국채와 같은 안정성을 가졌다라고 평가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한전채를 비롯해 신용도가 높은 공사채가 시장에 다량으로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 일반 회사채로 갈 수요마저도 이
한전채로 쏠리는 그런 작은 블랙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 한전은 이렇게 운영자금을 조달을 위해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고요. 이는 채권 시장 전반에 조달 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한전채로 인한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이 일었었습니다. 채권 시장의 시중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채권 시장에 공급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채권 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등 정말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우리 채권 시장 경색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수민 씨 뭔지 아시나요? 채권 시장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요. 네. 우리 채권 시장 2022년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우리 레고랜드와 관련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처리 과정에서 이게 또 불거졌었는데요.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 아이원 제1차에서 2022년 우리 2,050억 원에 달하는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도래했지만 410억 원에 대해서는 자체 상환이 불가능해졌는데요. 이에 지급 보증을 했던 강원도가 상환 대신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해당 ABCP는 지난달 5일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지자체 보증 채권의 부도가 채권 시장에 큰 심적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채권 시장이 극도로 경색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상황이라면 이렇게까지 채권 시장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이 상황에 불을 붙인 것이 바로 한전채 발행이었습니다. 우리 한전채는 앞서 최우량 채권으로 분류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탈원전 등의 정책 실패로 적자의 늪에 빠지면서 22년 한 해 동안 27조 원이 넘는 한전채를 발행했습니다. 고신용, 고금리, 채권 폭탄은 우리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AAA 채권의 금리가 5%를 넘어설 만큼 정말 높은 신용도인데 5%가 넘는 높은 금리를 이렇게 제공하니까요. 당연히 수요가 한전으로 쏠렸겠죠. 이에 채권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은 은행 대출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은행채 발행의 급증과 채권 금리의 대폭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간 2,500조 원의 규모의 국내 채권 규모 보면 우리 20조 원대의 채권은 충분히 소화되지 않을까 싶지만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가 시작된 시장에서의 AA급 우량 채권의 대규모 발행은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한전이 다시 한번 한전채를 발행하면서 22년과 같은 우리 작은 블랙홀이 또 한 번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를 막으려면 한전이 자체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한전채 발행을 감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전은 국내 유일의 전력망 사업장으로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죠. 또한 증가하는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한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이 시급하고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을 수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 구축 또한 한전의 의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방법이 없는 것은 22년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가까스로 우리 약간의 전기료 인상을 통해서 우리 흑자로 돌아섰긴 했지만요. 앞으로도 분기당 1조 남짓 이익을 계속 낼 것으로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0조를 넘어서는 부채를 해결할 방안은 도저히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년간 채권을 발행하면서 운영자금을 조달한 한전으로 인해 채권 시장이 교란되고 사실상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것과 다름없는 한전채가 시장 자금을 빨아들인다라는 블랙홀 논란은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누적 적자 40조 원이 넘어서는 기업임에도 우리 정부가 든든히 버텨주고 있음에 우리 한전채우 신용 등급은 초우량 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시장에서 가산금리를 얹어주면서까지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처지가 됐죠. 우리 금리 인하기로 돌아선다고 하지만 그 속도가 빠를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한전은 하루 100억 이상이 나가는 우리 막대한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역대급 폭염에 진짜 더운 요즘
우리 전기료의 대폭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정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및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외국에서는 전력요금의 대폭 인상과 이를 상쇄하기 위해 가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전력공사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또는 국유화를 통한 전력사업 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채권 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전의 자체적 자금 확보를 위해 한시적이라도 한전의 세금과 부담금을 줄이는 등 우리 연료비 인상 요인을 반영하면서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란버핏의 우리 돋보기 퀴즈 시간을 마무리할 테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수민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 수민 시간 기대해 주시면서 모두 채널 고정. 경제 공부도 재밌게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있는 애덤스민스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수민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우리 경제 이야기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 이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금요일 오면 이렇게 밤에 영화 보고 자야겠다 이런 생각에 또 잠을 못 이루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던 영화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들에서 경제학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화 속 경제 개념들을 같이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재미있게 봤던 이 영화들이 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서 재미있는 경제학 수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 영화들 속에 숨어있는 경제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에 익숙했던 경제 이론들, 때로는 처음 들어보는 이 경제 이론들이 어떻게 이 영화 속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준비한 영화는 바로 빅쇼트입니다. 이전에 수민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영화인데요. 이 빅쇼트가 금융위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룬 이 영화가 복잡한 금융용어와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면서도 그 심각성은 생생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신 분이 계시다면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싶으셨겠지만 이 영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록 서서히 금융위기의 전말이 드러나고 또 이 긴장감까지 극에 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뭔지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 신용 등급이 낮은 대출자에게도 제공됐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신용 등급이 낮게 되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상식이지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말 쉽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었는데요. 이게 왜 문제일까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신용 등급이 낮다는 것이 그만큼 빌렸던 돈을 갚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금융기관들이 이런 위험들은 무시하고 이 대출을 계속해서 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주택 대금을 갚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건데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자 이 금융기관들이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신용부도 스와프죠. CDS라는 금융상품을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CDS가 일종의 보험 상품인데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금융기업들이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제품입니다. 이 CDS마저도 너무 많이 팔리게 되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거대한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마치 카드로 만든 집처럼 한 장이 무너지는 순간 전체가 무너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빅쇼트에 대한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금융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세란 씨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금융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빅쇼트 안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 세란 씨처럼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정답 공개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세란 씨 어렵게 느끼실 만합니다. 이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이 이루어졌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이기 때문에 이 주택담보시장이 거품처럼 빠르게 부풀게 됐고요. 이 거품이 머지않아 터지게 되면서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속출했고요.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금융시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위험할 수가 있는지, 또 이런 위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나아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이 지식과 통찰력을 이용하면서 이 금융위기를 예측을 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영화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영화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으로 소개할 영화는 바로 월스트리트입니다. 이 영화가 198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탐욕과 부패를 다루고 있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고든 게코가 탐욕은 선하다, 이 greed is good 이런 멘트를 남겼는데요. 정말 유명한 대사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남기는 게 어떻게 이렇게 지나친 탐욕으로까지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고든 게코의 대사가 자본주의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경제학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 이익 추구가 지나친 상황이 됐을 때 이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를 담아냈는데요. 이 탐욕이 과도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도덕적 기준은 무시해버리고 법의 테두리까지도 넘어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바로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 주식시장의 부정거래, 내부자 거래, 그리고 부패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경제적 불안정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영화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 탐욕은 선하다라는 말, 이 주인공 고든 게코가 했던 명대사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이 말이 상징하는 경제적 개념이 무엇일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든 게코의 경제적 개념이 뭘까?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더욱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정답 바로 과도한 탐욕이 이 시장을 망칠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런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탐욕들이 지나치게 되면 시장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담고 있는 명대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무한정으로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책임 그리고 윤리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영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인셉션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 영화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요. 이 꿈속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심리전과 전략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이 꿈의 여러 층들을 넘나들면서 서로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전략들이 이 게임 이론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게임 이론이 뭔지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죠. 이 게임 이론이 경제학에서는 전략적 결정을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내쉬 균형인데요. 내쉬 균형이 각 참여자가 자신의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 더 이상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태들을 의미를 합니다. 즉 모든 참가자가 현재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때 이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인셉션에서는 각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고요. 이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이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전략적 상호작용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꿈속에서 심리전을 계속해서 벌이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경제적이고 정치적 결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 게임 이론의 한 예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인셉션에 대한 퀴즈도 알아봐야겠죠. 이 게임 이론에서 내시균형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건 저도 준비하면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문제 세란 씨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죠? 인셉션을 잘 안 봐가지고 뭘까요? 이 게임 이론 내시균형 이거 전부 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내시균형이 뭐냐? 바로 이 모든 참가자가 최선의 결정을 할 때의 결과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란 씨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속이 후련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내시 이론 어려운 게 맞습니다. 이 내시균형이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는 않으면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개념이 경제적인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결정에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결정이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고려하는 이 복잡한 선택의 결과구나 이런 사실들을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이 영화는 바로 머니볼인데요. 이 영화는 이 야구팀의 감독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팀을 구성하는 과정들을 아름답게 그려낸 이 영화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경제 개념이 또 나옵니다. 바로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요.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뭐냐? 바로 시장에서 모든 정보를 반영해서 주식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 현재 주식 가격이 모든 공개된 정보를 이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시장을 지속적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 영화 머니볼에서는 감독이 선수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전통적인 방식 대신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팀을 구성을 합니다. 이는 시장이 정보를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말씀드렸던 이 이론과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감독이 선수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과정들이 이 주식 시장들에서 투자자가 정보를 분석하고 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도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머니볼에 대한 네 번째 퀴즈인데요.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주식 시장이 무엇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영화여서 조금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준비된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이니만큼 우리 세란 씨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란 씨? 앞서 잠깐 언급해준 것처럼 네. 우리 주식 가격은 시장에 공개된 모든 것을 반영한다. 맞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와우. 맞춰주셨어요? 이 현재 모든 공개된 정보가 주식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세란 씨 아까 모습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는 이해 못했는데 우리 세란 씨가 맞춰주셔서 너무 걱정돼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효율적 시장 가설 제가 쉽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에 반영된 모든 정보가 가격에도 반영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론인데요. 모든 투자자가 이 시장의 동일한 정보를 보고 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 또한 이미 그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머니볼, 이 영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또 경제 활동을 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는 소개해드렸던 4편의 영화를 통해서 경제학의 여러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화 보는 거 정말 좋아했는데요. 이 영화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복잡한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영화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내는 퀴즈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다음에 영화 보실 때는 이 영화 먼저 한번 선택해서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속에 숨어있는 경제적 메시지까지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화를 볼 때 이 경제적 시각으로 분석해보면서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 하면 무엇일까요?
오늘이 바로 금요일 밤이니만큼 오늘 밤에 이 경제 분석할 수 있는 영화들 보시면서 즐거운 밤 또 즐거운 주말까지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수민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